법조계의 한 주를 정리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철규 기자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 이슈와 이면, 로투데이 스페셜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법조계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특수활동비. 과연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봤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10달째. 드디어 이진성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진성 소장의 발언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특수활동비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19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차원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면서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지금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를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인 만큼 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제기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법무부에 1년 동안 100억 넘는 돈을 줬다는 건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곧바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또 논평을 냈는데요. 네. 수사 물타기 시도이자 거짓 선동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백 대변인이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 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고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검찰의 특활비와 국정원 특활비는 성격과 용처가 다르다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백혜련 대변인 검사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라는 백혜련 대변인의 말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회 지금 현재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결위 내에서도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어제 150여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경위로 해서 다시 대검에서 법무부로 특수활동비가 올라간 건가요?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요. 법무부에서 검찰의 특별 수사활동이나 기밀활동을 위해서 특활비를 내려주는데 이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실제 사용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대검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법무부가 배정하는 예산이지만 법무부가 오히려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당겨 쓰고 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허위 공문서 제조고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이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용처 같은 게 법률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네, 특수활동비 자체가요 법률로 용어로 정리된 게 바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별로 조금씩 용도나 사용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국가정보원 예산은요 전액이 다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 4천억 원 규모로 일단 드러나 있는데요. 법무부의 경우에는 실제 집행부에서 자금을 정해놓고 쓰는 일반비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 올해 15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기타 예산은 또 따로 정해서 기재부에서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에서 법무부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올려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법무부의 경우는요. 법무부가 일단 특활비를 받아서 검찰청에 다 배분을 해주는데 이 배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법무부에 배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올라가는 거는 박근혜라는 개인에게 주는 상납의 문제지만 법무부가 받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에 일단 배분을 한 뒤에 대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검찰청에 배분이 된 후에 맞게 법무부에서 하는 또 국가기밀활동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어떤 배분의 문제죠. 실제로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뇌물, 어떻게 보면 실제 국가 활동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올 초 뜨겁게 달궜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이 검사들에게
그 경려비 조로 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면은 현재 그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뭐 정부 기밀 활동에 쓰라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뭐 눈먼 돈, 뭐 나아가 검은 돈 취급받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먼저 이진성 후보자 개인 비리나 뭐 지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처럼 뭐 네.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헌재소장이 임하는 자세나 뭐 그 재판 관련 소신,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진성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하면서 네. 시를 하나 읊었는데요. 네.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다. 이런 그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 시를 읊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이제 이어서 시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란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재판 관련 소신이나 철학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군 사이버사의 네. 여론 댓글 조작과 관련한 것부터 이제 먼저 전해드리면은 그 이 후보자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그다음에 1980년대 초에 있었던 군사 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군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검찰 수사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네.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또 어떤 게 나왔나요? 청와대 요즘에 이제 그 뜨거운 네. 감자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낙태죄 폐지에 관련해서도 네. 얘기를 했었고요. 예. 조두순 관련 그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그 본인도 이제 며느리들과 네. 손자 넷이나 있는데 태아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네. 후보자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그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신상 정보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른바 국가관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렇게 뭐 송희경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 후보자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네.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 송희경 의원이 이제 최근 KBS에서 적을 네.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네. 방송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이제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말이다. 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물어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뭐 우문의 현답처럼 보이는데 네. 이진성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오남용된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의견을 밝히던데 헌법 수호의 보루 헌재 소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순서입니다. 검찰이 지난 20일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운동가 2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가치의 충돌을 짚어봤습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나라 변호사단체 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선 사연 알아봤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속기획으로 보도하는 오토바이의 불합리한 규제 시리즈 8번째, 변변한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오토바이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꿨던 정도전의 염원이 담긴 곳, 바로 광화문인데요. 조선을 지나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현대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한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에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현장 기획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이런저런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시민단체들의 이른바 낙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앞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입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 우리는 기억하고 제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뿔뿔이 국민연대는 낙선 1호로 오세훈 시장을 지목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체는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이른바 최악 후보자 10인을 선정하고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선 네트워크는 현행법 규정을 감안해 피켓 등에서 후보자의 실명과 정당명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총선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자회견 참가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실정법 위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시기에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문구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취지,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선거철일수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허가해주지는 못할 망정 평소에는 해도 되는 행위가 왜 선거철에는 해서 안 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자회견입니까? 집회입니까? 왜 그 기준이 선거 때는 달라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까지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매도한다면 과연 누가 자기 의사를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절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의 의견 표현도 처벌한다면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범위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계 행사 의전에서 법무부 장관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입니다. 이 변협 김현 회장이 오늘 칼바람 부는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변협 회장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안건, 세무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과 영문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바람찬 영하의 날씨에 김현 변협 회장이 목도리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변협 소속 변호사들로 세무사법 개정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최상위 단체인 대한변협이 협회 차원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뭐길래 변호사들이 엄동설안에 거리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시위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 단체를 중심으로 부당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이 많은 법사위는 1년 가까이 이 법 개정안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재위에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들도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변협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변협이 내세우는 명분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지금은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담이 세무사한테만 제한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와 변호사입니다. 근데 오로지 세무사만 세무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선택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 수가 적을 때 기술적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만든 직역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협회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며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 자격증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세무 분야까지 전문이라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회계학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하고 법무법인들이 대부분이 다 세무사한테 기장을 다 맡기시고 계세요. 변협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은 물론 전날인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력 과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사 직역과의 영역 다툼에서 매번 이겨온 변협이 이번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좌초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도로위의 서자 오토바이 연속기획 8번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입장이어서 잘 몰랐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금지 등 도로 위에서만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도 2중, 3중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야간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중인 아스팔트 턱에 걸려 운전자가 나뒹구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입니다. 도로 위로 오토바이가 튕겨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긁히는 적이 역력합니다. 영국산으로 1,600만 원을 호가하는 이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입니다. 펜더와 휠, 머플러, 브레이크 페달 등 부품 단가와 기술자 공임을 합쳐 수리비가 무려 7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오토바이 2세대 값이 한 번 나뒹군 수리비로 나온 겁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경우 바퀴가 2개라는 이유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보험 가입 등에 있어 잘 납득이 안 가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오토바이 보험 견적서를 뽑아봤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가액은 300만 원, 대인과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보니 384만 5,600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 거부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책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비싸서 못 들으면 너희가 못 들은 것이지 안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상 안 해주겠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더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어쨌든 만일을 생각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작 보험사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기 손해랑 자기 신체 이런 거 가입이 안 되나요? 저희 상품 자체가 일단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저희 는 이륜자 그 상품 자체에 책임보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대인 1이랑 대물 2천만 원까지만 저희. 일반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 태도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안해도 알아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보험을 들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자기 신체 사고 보장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 결과 차량 10,000대당 부상자 수는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의 절반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봐도 오토바이가 승용차나 다른 승합차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관행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법률이 항상 딱 특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다듬을 필요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자기 차량 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단 1.4%. 사실상 거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차 보험 사각지대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들어가는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단순한 특정 도로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험료와 종합보험 가입 거부 등 2중 3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독일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지난달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했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평화적 방법으로 전 세계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시켰다는 것이 선정 사유인데요.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시민들의 담론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 기획, 수능이 치러진 어제 광화문의 하루를 김효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 오전 11시 난데없이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어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목탁 소리의 주인공은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지난 1일 경기도 한 공장에서 한국인 동료에게 살해당한 태국인 여성 이주 노동자를 추모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 가해자가 주치마 씨를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항을 하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 바로 건너 청계천 소라광장.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무너진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수능 당일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번엔 그 자리를 아직은 앳돼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이어봤습니다. 이들은 대학을 안 갔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자발적으로 대학 입시를 거부하는 투명 가방끈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자리엔 수능 시험장에 있어야 할 고3 학생도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되기 위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합니다. 지난 겨울과 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이어진 곳도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 정치 이슈부터 대학 등록금 얘기까지 광화문 광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는 담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 휘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대학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소박하지만 절박한 목소리에서부터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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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광화문 광장엔 하루 종일 이런저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곳에서 촛불이 맨 처음 타올랐고 입시경쟁 체제 폐지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집회, 시위하면 일단 불편해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인식이나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듯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의 방법이니까
그동안 없어가지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외국은 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전 좋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갈아던 4.19의 함성이 울려 퍼진 곳도, 박정희, 전두환 두 육군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접수하고 탱크를 주둔시킨 상징적인 장소도, 독재, 타도, 호헌, 철폐, 87년 민주항쟁의 정화, 이한열 열사의 영정과 만장이 머문 곳도, 지난 겨울 수십만 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이 피어올랐던 곳도 모두 이곳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말로 빛으로 세상을 교화하고 감화한다는 뜻입니다. 이성계를 앞세워 조선을 건국한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꿨던 정도전의 꿈과 염원이 어린 곳이기도 합니다. 경랑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해온 광화문 광장이 소통과 공감, 평화의 상징이 되길 소원해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이번 주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의 주제는 상속입니다.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슈 속 법과 생활 시작합니다. 네, 아기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4억 원 넘는 빚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갚아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을 4살 때부터 데려와 키운 B씨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 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집행문을 받았는데요. 그 집행문 내용은 A군의 친부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진 빚 4억여 원을 A군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A군의 아버지는 2004년경에 교통사고를 내고 2015년경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고 당시 A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피해 보상을 한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가 아들인 A군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뭐 사고 처리 비용을 택시 조합이 냈으니까 아버지 대신 그걸 갚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경위로 이 아들에게 그런 뭐 집행문이 전달이 된 건가요? 2001년에 태어난 A군은 2004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 A군이 태어나자마자 친모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그때부터 B씨가 데려와서 키웠는데 자연스럽게 친부와는 연락이 끊겨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집행문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뭐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락이 끊긴 A군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되어 있고 B씨는 위탁모 신분으로 후견인 지정이 안 된 상태여서 미성년자인 A군을 대신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 8월 A군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 심판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B씨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되게 복잡한데 상속 한정 승인 이건 또 뭔가요? 한정 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 학생과 비슷한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 두 신고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 한정 승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나 뭐 포기 한정 승인의 각 경우를 따져 보아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정말 난감하고 막막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수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딱한 처지에 놓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도 상속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를 제외하고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 한정 승인이란 상속을 받지만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까지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재산이나 빚이 뭐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텐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면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사망한 자의 금융 내역이라든지 토지, 연금, 자동차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빚이 더 많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 상황이라든지 또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의 경우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이 상속 포기를 할지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반면에 한정 승인이란 상속을 하되 다만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것도 어쨌든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최고라든지 신고 같은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상속 관련해서 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재산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언집행자 등이 관할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변제 과정에서 예를 들어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해서 먼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면 그런 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그동안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딱한 고등학생 아무튼 뭐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형평성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의 사각지대였던 종교계. 남승환 변호사의 종교인 과세법안에 대한 진단과 전망 담아봤습니다.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필수적인 CCTV.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유정원 변호사가 이 논란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노무사가 로인사이드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설해줬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유정원 변호사의 뉴스와 법, 김광훈 노무사가 출연한 로인사이드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조세 소위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종교인 과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내일 국회 조세 소위가 심의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간 유예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김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것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아니다,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 종교인 과세 법안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세법 항목의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해둔 것입니다. 네. 본회의는 일단 통과를 했는데 부과 대상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0년대경부터 이미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었고요. 불교의 경우에도 조계종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신교 중에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유독 일부 개신교만 반대하는 뭐 이유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개신교 단체들에서 낸 성명의 내용을 보면 종교인 과세 항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개신교 또는 기독교에 부과하는 조세 항목은 35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2개 항목을 두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사찰 등에서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례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훨씬 많다 이런 취지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항목의 차이가 있는 게 형평성에 실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과세하는 항목이 많다면 당연히 잘못하면 더 과세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그 소득 또는 뭐 지급하는 항목 등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소위 공통 항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을 다 정하다 보니까 그게 35개 항목이 됐다는 것이고요. 불교의 경우에는 2개 항목 이외에 개별 사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이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31개 항목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그 전에 뭐 소송 같은 거나 판례가 따로 있나요? 2015년에 이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납세자 연맹 같은 단체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 과세 위헌 주장은 종교인에게 불합리하게 더 특혜를 주고 있어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진표 의원 등 이번에 내일 심의하는 김진표 의원 등이 얘기하는 위헌론이 또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헌법소원이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만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뭐 심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신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종교세를 아예 한 8에서 9% 정도 더 걷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성직자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미국은 종교인이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으면 과세한다고 합니다. 뭐 캐나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 있으면 낸다 이런 취지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국회 소위가 일단 열린다고는 하는데 정부는 그래서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을 하고 좀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세 항목을 좀 조율하고 그다음에 종교 단체의 범위를 좀 넓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는 산업이 됐고 교회는 거대 기업이 됐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공공연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 이번에 정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남 변호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를 활용해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입증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영상정보 활용에 대해 실태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디까지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경찰이 어떤 경위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인가요? 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경찰 개인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서 청문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근무 태만을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청문감사실 담당 직원이 이 근무 태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자 이제 해당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래 용도와 다르게 영상 자료가 사용된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본래 용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교통 단속이라든지 또는 범죄 수사와 예방, 그리고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이처럼 수사 목적이 아닌 감찰을 위해서 CCTV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경찰 측은 직무 태만을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CCTV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한 달이라는 장기간 동안 CCTV 영상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 예. 그리고 꼭 CCTV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서 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경찰관이 앞서 말씀하신 네.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징계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절차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징계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자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제 크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 설치라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사적인 일들이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또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네. 특히나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 내에서 공개되고 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라이버시의 범위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육, 의료정보 같은 것도 포함을 합니다. 또 넓게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밀한 비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개인정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의 행정소송, 또 헌법소송, 또는 아까 경찰이 제기한 것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도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CCTV 등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광화문에서 현재 법의 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김광훈 노무사와 함께 전교조 법의 노조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무사님, 노조면 노조고 노조가 아니면 노조가 아닌 거지 법의 노조, 이거는 뭔가요? 네. 노동조합은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여기서 정해진 요건 중에 일부는 결할 경우 네. 법의 노조로 칭하게 되고 네. 법의 노조가 된 상태에서는 네. 노조법에
정한 일정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네. 뭐 노조지만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라는 건데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뭐 경위나 뭐 어떻게 되나요? 그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결한 경우 법의 노조로 해당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걸 노동부에서 이제 제재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직자가 노조원이어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맞습니다. 건가요? 그 법의 노조라는 결정은 누가 내려주나요? 그러면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아, 그럼 법의 노조 결정이 나면은 아까 뭐 일정한 권리를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권리를 제약을 받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 같은 걸 했을 때 구제 신청 같은 것이 제한이 되고요. 그 외에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제한이 되도록 합니다. 네. 전교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직된 교사를 노조 자격까지 박탈하기에는 뭐 도의상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그 초등교육법에 따른 일정 교원 현재 그러니까 재직 중인 교원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게 예를 들자면 뭐 MBC나 YTN 이런데 해직 언론인들은 계속 노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법의 노조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BC나 YTN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해고된 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MBC 같은 경우에 소속이 돼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산별 노조에서 여전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노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뭐 연대 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요구 뭐 어떤 거를 요구한 건가요? 일단 기존 정권에서 기존 보수 정권에서 법의 노조를 통보한 거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뭐 법 문제를 떠나서 교원의 그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하여 좀 법의 노조 통보를 풀어달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 취재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갔다 왔는데 뭐 관련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하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의 노조 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에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교육에 있어 이게 지금 뭐 관련 교원 노조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가 다시 이렇게 자의적으로 교원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 정부와 지금 하는 거와 같이 어떤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다시 합법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런 차원에서 뭐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현행법 상으로는 딱히 대안을 마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교원노조법이 뭐 현행법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금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나간다 하면은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명시된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뭐 위헌법률 제청을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뭐 노조원에서 쫓아내기는 정말 전교조가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상생에 대한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노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판결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그 억울함을 짐작할 길도 없는 성추행 무고 얘기입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부산에 있는 동아대 미술학과 학생이 학내에 붙인 대자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2016년 3월 30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 스케치에 참가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학생은 학교 행사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놓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저는 목격자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성추행 행위를 묘사했습니다. 이 학생이 대자보에서 적은 2016년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 스케치라는 문구.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수업을 진행했을 교수도 특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여학생 브라자 끈 만진 성추행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수의 제자로 밝혀졌고 실제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전은 정작 성추행을 한 교수가 애초 성추행 교수로 지목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교수였다는 겁니다. 학교 당국에 미술학과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투서가 날아들자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이 학생으로 하여금 아무 죄 없는 다른 교수를 성추행 교수로 모는 엉뚱하고 비열한 대자보를 붙이도록 했다는 것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대자보를 안 쓰면 대학원에 못 온다고 이 학생을 어르고 달랬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거짓 대자보를 올린 학생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 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네,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렴치한 성추행 교수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좌절했을지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의 억울한 죽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숨가쁘게 이번 한 주 달려온 시청자 여러분, 저희 로투데이 스페셜이 전해드린 법조계 소식 잘 보셨나요? 법조계의 모든 소식은 평일 저녁 7시에는 로투데이, 주말 저녁 7시는 로투데이 스페셜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